디지털 타임스의 이규화 편집국장의 칼럼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웰빙 하면 될 일이었다. 이재명이는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알아서 법원이 처리할 것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웰빙하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목숨까지 거는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 윤석열에게는 실존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 자유주의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하나 제거하고 말고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과 산업화의 아버지들로부터 길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아니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이 아니면 이 나라가 종중 종북 친북 세력에게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접어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대로 놔두면 자유민주주의가 신압으로 인민민주주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이들과 전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 자신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방관자가 될 것을 거부하고 역사의 주체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물론 헛수고한 것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결단을 했지만 헌재가 파면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돌려 세우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결코 가치없는 일이라고 폄하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역사적 결단을 했다. 대한민국 80년 헌정지수를 지키느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변혁하느냐 하는 사생결단에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이 대통령의 실존적 결단에 1230 세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1230 세대의 헌재 반대 집회 참여는 어쩌다가 한번 하는 일과성 지나갈 현상이 절대 아니다. 그들의 실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선택이자 행동이다. 이런 이규화 칼럼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123 계엄령이 1230 세대를 계몽하는 계몽령이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규화 편집국장의 칼럼이 바로 그런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몽령이라고 우리가 고쳐 부르는 것을 보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냐? 계몽의 대상이게. 국민을 계몽해? 국민이 개 돼지냐? 이런 식의 비난을 퍼붓고 있어요. 이자들 말이죠. 무식하고 천박해서 계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몽. 우리 세계사에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가 바로 그 계몽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었던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들이 누구였냐? 볼테르, 몽테스키웨, 칸트, 뉴턴, 존 로크, 데이비 휴me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철학자들이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바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둠의
이성의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어둠에 근대의 이성의 빛을 비추는 것을 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중세의 어둠이 어떤 어둠이었냐? 봉건적 권위, 특권, 부정, 압제, 인습, 편견, 미신 같은 것들이 봉건적 어둠이었어요. 여기에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시민들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계몽이었습니다. 사회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나눠줄 수 없는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다. 이런 자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계몽이었어요. 계몽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던 봉건적 인습과 봉건적 압제를 척결하고 시민을, 국민을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계몽이 있었기에 시민혁명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등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123 계몽은 계엄은 1230 계몽이었다. 이제 1230 세대가 또 우리 자유파가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난 거예요.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오고 한남동에 나오고 부산역에 가고 동대구역에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이 됐지만 이것이 미국과 연합국의 힘에 의해서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근대 시민혁명을 피와 땀을 뿌려가면서 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감하고 체득하고 행동하지 못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일깨워 준 겁니다. 자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은 1230 계몽이었다. 123 계엄은 자유파의 계몽이었다. 그 계몽된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 결단으로 광화문을 메꾸고 부산역을 메꾸고 동대역을 메꾸고 있어요. 전국을 메꾸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실존적 결단이 자신의 몸을 던진 실존적 결단이 대한민국을 계몽하고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2말 3초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추측 기사를 썼는데요. 이 경우에 한 70일, 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 노무현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자, 노무현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단일 사안으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스스로 그거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헌법재판도 63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전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심판도 91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기일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쟁점들이 있고
수많은 법리적인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 또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홍장원이나 곽종근 등 종북 주사파의 앞잡이가 돼서 내란몰이를 했던 자들의 증언이 하나하나 헌재 변론을 통해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7, 80일 만에 졸속으로 심판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 속에서 만약에 헌재가 졸속 심판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영수 고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하라, 의원 끌어내라 등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마치고 일방적으로 선고하면 대통령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아무리 문영배 이미선이가 4월 18일 퇴임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달 말까지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고 다음 달 3월에 종결하고 결정문을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국가기관은 지금껏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마저 무시하는 헌법재판소, 기어이 탄핵 폭주 열차에 편승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까지도 탄핵심판 증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 재판 원칙에 반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날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 중심주의 핵심은 밀실에서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인권보장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한다.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초법적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 신빙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빙성의 정도를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가. 기존의 법체계를 짓밟으며 자신들만의 기묘한 기준들을 내세우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놀라울 뿐이다. 과연 국민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더 나아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역시 문제될 수밖에 없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일체의 고민조차 없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헌법의 틀 안에서 전체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계엄 선포 초기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비율이 최근 팽팽한 찬반 대립 구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면서 검찰 조서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선동이었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은 결과다. 이처럼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만 진실에 눈을 감고 기울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증하는 이유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와 탄핵은 거대 야당의 폭주와 선동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광기의 탄핵 열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탄핵재판소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지금 탄핵재판소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네, 헌재가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탄핵몰이하는 헌재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헌재, 납기를 맞추기 위한 악의적인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은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적용할지 150명을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 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결정해야만 하는 사건이다.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천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효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의한 결정들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재판부 구성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은 사후에 모두 불법 재판이 될 수 있음을 헌법재판소는 왜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정의와 선별적 정의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적법 절차까지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조속히 도출하는 데만 혈안이 된 헌법재판소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로 헌재는 탄핵 재판을 하는 건가 탄핵몰이를 하는 건가 헌재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글을 게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다.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겠다고 한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공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증언과 법정 증언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하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다. 지금 헌재의 태도는 헌재법 32조 형사소송법 원칙 공판 중심주의 모두를 무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분열 갈등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헌재는 또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이 상대방 질문지를 미리 받아보도록 한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이다. 형식상 채워야 할 변론 날짜를 채우고 몇몇 증인을 불러 짧은 신문 절차만 거치고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인가. 궁예의 관심법으로 결론 정해놓고 재판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전례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2017년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다. 이 형사소송법은 2020년에 문재인 때 개정이 됐다. 이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개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은 증거 사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확립이 됐다. 헌재가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2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에서는 이 개정된 형사법의 원칙을 준용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탄핵 심판을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무리수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한 곽종근, 이진우, 김현태 이들의 헌재 재판정 진술이 전부 배제되고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형사소송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공판 중심주의를 확고하게 실행하고 있어서 헌재의 이런 무리한 재판 진행은 법조계 전반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형배가 소송 지휘권을 마치 하늘로부터 신성한 권한인 양 휘두르면서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 이미 50%를 넘어선 대통령 지지율, 또 최소한의 균형을 잡으려고 회귀하고 있는 언론 환경, 1230 세대의 각성으로 인해서 헌재의 이 미친 광풍과도 같은 과도한 속도전은 역풍을 부르고 있다. 더 강력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고성국 칼럼, 탄핵머리하는 헌재에 대한 법조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성국 칼럼,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원희룡은 헌재를 고발한다. 다 무효입니다. 헌법도망소라는 헌재 일타 강사 영상을 올렸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것이다. 대통령을 복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원희룡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핵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쳐 다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헌법재판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에 따라서 대통령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동기, 계엄 과정,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적 상황을 수습하게 될 것이다. 원희룡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간에 놔두는 2말 3초의 헌재가 판결을 내린다는 그 풍설에 대해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게 언제든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처럼 졸속한 심리로 일방적으로 시기 정해놓고 몰아간다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헌법 심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대로 진행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하나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시기만 일방적으로 정해서 무조건 밀어붙인다?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국민 변호인단 결성식 소식을 듣고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내면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메시지 계엄을 왜 했는지 2030 청년들이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희망을 본다. 청년들이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우리는 반국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고성국 칼럼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1230 세대가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저 반국가 세력의 공작과 흉계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법조 원로가 헌재가 지금처럼 진행하면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금 생존한 이 헌법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원로 학자인 허영 교수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은 매우 심각하고도 격렬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퇴임한 윤준 전 서울 고등법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얘기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하였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 이건 오랜 시간 지속된 현상이다.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부터 사법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판사들이 편향된 결과,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서울 서부지법 사태도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것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이상 서서히 사법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것을 방치한 사법부도 책임이 크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 믿지 않고 계엄한 것 아니냐.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감하다. 또 최근에 문영배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 문제가 되지 않냐. 이 행범방 사건이 있기 전에 인터뷰니까 행범방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자 이 윤준 전 법원장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의 신동아 인터뷰는 더 격렬하고 치열합니다. 인터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축하겠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과 불공정의 사례가 10건이 넘는다. 허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위법과 불공정 사례, 10건이 넘는 위법과 불공정 사례를 하나하나 적시합니다. 허영 교수가. 1. 헌법재판소법 29조, 형소법 266조 2항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기일을 정해버려서 위법을 범했다. 예, 송달기일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변론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의 변호인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위법을 저질렀다. 3.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헌재법 32조 단서를 위반한 것이다. 4. 헌재가 소추안의 내란죄 철회를 수용한 것은 형소법 298조 1항 위반이다. 이것은 탄핵 기각 사유이고 탄핵 각하 사유도 될 수 있다. 5.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한 형소법 163조 위반이다. 6. 형소법 321조는 2020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 요건은, 개정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부인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 된다. 7. 한덕수 권한에 대한 탄핵 표결 문제부터 심판하지 않고 마은혁 임명하려 한 것은 불공정한 위법이다. 헌재의 주석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으로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9. 우리 헌법 질서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은,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10.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계속할 경우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가 돼야 될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로 내린 심판 결과를 국민이 인정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이 국정 안정이 아니라 내란을 촉발하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의 규모를 보라.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위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결론. 따라서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콩가루, 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라고 하는 대목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의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론 일침 없이 고성국 칼럼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탄핵이 기각적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막판 역공작을 하는 좌파들의 광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박범계 이자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선고는 3월 4일 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희망이죠. 또 선동이죠.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월 4일 탄핵 심판 가능성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4대4 또는 최악의 경우 5대3으로 기각될 겁니다. 이자가 탄핵 소추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자가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럼 검사가 어느 검사가 지가 기소한 사건 유죄 확신 안 하는 검사 있어요? 뭐 이자의 얘기는 그냥 그런 정도 얘기지 무슨 구체적인 헌재 정보가 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그저께 헌재 변론에서 문영배의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입장을 변론 과정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변호사들은요, 헌재에서의 변론이잖아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서 가려서 씁니다. 윤곽근의 얘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대리인단이. 대리인단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대리인단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대결심은 누가 하냐? 대리인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결심, 가장 강도 높은 중대결심은 뭐냐? 변호사 사임이에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의 이 발언을 보고 그래도 좀 이 정신을 가진 언론들은 대체로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하면 최악의 경우에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고서 그 이후 과정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사임하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런데 이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돼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피고인이나 피소추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재판 진행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변호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변호사 선임이 없이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 분석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단의 변호사 사임, 가장 강도 높은 조치라면 그런 정도의 조치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 분석이 됐잖아요. 이게 그냥 상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상식 있는 언론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을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이 판에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한다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거 말고 더 있겠냐 해서 대통령 하야설로 만들어내서 유포한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김민석이 이자는 말이에요. 대통령 하야설을 기정사실을 하고 나서 하야 웃기지 마, 꼼수 쓰지 마, 절대 하야 안 시킬 거야, 탄핵시켜서 감옥 보낼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석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대통령이 하야하려고 하나? 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자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자진 하야, 이거야말로 탄핵 공작한 자들의 사악한 상상력, 희망사항이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거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진 하야설까지 가게 된 그 흐름이 있어요. 뭐냐? 제가 오늘 고소원 칼럼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탄핵이 기각적으로 기울자. 야, 이러다가 진짜 탄핵 기각되고 대통령 복귀되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게 된 종북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더 걱정이 심한 거는 대통령 탄핵 쪽에 서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국민의힘 안의 배신자 집단들이에요. 이 자들이 지금 완전히 얼굴이 펄해졌어요. 야, 이거 대통령 복귀하면 우리부터 죽을 텐데. 이 자들이 탄핵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무슨 용 빼는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꼼수에 꼼수로 갖고 나온 것이, 야, 이거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진하야해도 조기 대선은 되니까. 이래서 나온 것이 조기 대선, 조기 하야, 자진하야론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우파라고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법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들을 불과 몇 주 전에 떠들고 다녔어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침을 뱉어버렸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떠들고 다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종북 주사파들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자진하야 얘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탄핵 기각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탄핵 기각적으로 기울고 있는 지금의 정치 정세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오죽 겁이 나고 절박했으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진하야라도 유도해서 어떻게든 좀 사태를 모면해 보려고 이런 역공작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탄핵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의 주도권 관철에 의해서 탄핵 기각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북 주사파들의 역공작도 사악하지만 우선 지 한 몸 살면 된다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또 자유우파 안팎에서 이런 소리를 불과 몇 주 전까지 떠들고 다니던 이 기회주의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자유우파가 이제 진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탄핵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계엄은 좀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하는 자들 있죠,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기회주의자들이에요. 탄핵은 반대한데,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저 사람 예전에는 좀 시원찮았는데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자가 꼭 뒤에 단서처럼 뭘 다나? 하여튼 그러나 계엄은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잘 보세요. 저것들이요, 탄핵 심판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빼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가지고서 탄핵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갖고 합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갖고 지금 탄핵 심판하는 거예요. 저 탄핵 심판의 그 재판장들이, 좌파 재판관들이 뭐 내란은 됐고, 근데 어쨌든 계엄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거 갖고 지금 탄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탄핵하고 다녔던 자들이 뒤늦게 마치 무슨 회개나 한 것처럼 개심이나 한 것처럼 나 탄핵 반대야. 그런데 사실 뭐 계엄은 좀 잘못됐지 라고 하고 다니는 바로 이 자들의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탄핵 심판은 내란죄로 갖고 탄핵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데 대통령이 과도하게 권한 남용을 해서 직권 남용을 해서 지금 계엄을 했다. 그래서 탄핵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입으로는 탄핵 반대하면서 한 입으로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것들이 자유우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마치 진짜 대통령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탄핵 공작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달려오는 칼뼈 들고 시퍼렇게 달려오는 저 좌파 저것들 별로 안 무섭다고. 그런데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래 너도 한때는 좀 잘못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개심하고 왔으니까 하자. 같이 하자. 그 껴안아 주려고 하는 이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 탄핵은 반대지만 계엄은 잘못돼서 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탄핵 쪽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교활한 기회주의자들, 이중첩자들, 이 자들이 진짜 위험한 자들이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탄핵 반대하고 다니면서 우파인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계엄은 좀 이라고 하는 자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쫓아내십시오.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이중첩자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쌓아올린 우리 자유우파의 탄핵 저지가 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